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자리매김한 사람들. 우리는 이런 이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최고 성과 뒤에는 언제나 루틴이라는 동반자가 있다. 피카소는 평생 무려 14만 점가량의 작품을 쏟아냈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만 논문 5개를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그가 쓴 논문은 248개나 된다. 천재라고 불렸던 이들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림을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 곧 루틴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루틴은 삶 그 자체였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 그 자체를 위해서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어떤 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도와 시간을 묵묵히 쌓아야 비로소 한 단계씩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 시간과 고비들을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루틴이다. 루틴은 단순한 습관과는 다르다. 루틴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 속에 의도적으로 정착시킨 좋은 습관의 자동화된 행동 세트다. 몸과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하여 실행하는 행동이 바로 루틴이다. 루틴이 정착되면 일상의 규칙적인 패턴이 삶을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만든다. 좋은 루틴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루틴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바로 BTS라는 세 가지 핵심이다. BTS란 전인적 지덕체로서의 바디, 즉 신체, 탤런트, 즉 역량, 스피릿, 즉 정신 루틴을 뜻한다. 히트머신이라 불린 스즈키 이치로는 운동선수 중에서 BTS 루틴을 가장 철저히 지킨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2001년 이후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와 타석에 들어선 인물이다. 한 시즌 최다 안타를 위시한 수많은 대기록을 써내려갔으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3,000안타, 500도루, 골든글러브 10회 수상을 달성한 역대급 선수이기도 하다. 178cm, 75kg의 왜소한 동양인이 엄청난 신체 조건을 지닌 서양인 선수들의 체력을 능가하는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힘든 원정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미국 서부의 시애틀 메리너스 선수였다. 메리너스 소속이었던 한 은퇴 선수는 메리너스는 원정 경기 일정이 너무 힘들어서 선수 중 암페타민을 복용하지 않는 선수는 신앙심이 투철했던 포수 댄 윌슨 한 명밖에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9년간의 메이저리그 경력 동안 이치로가 2경기 이상 출전하지 못할 때는 출혈성 위궤양에 걸렸을 때뿐이었다. 사실 그때도 그는 경기 출전을 요구했지만 말이다. 그는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이 공인하는 바 약물에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선수였다. 이치로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주요 루틴은 끊임없는 스트레칭과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그는 엄격하게 매일매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훈련을 받았다. 그는 대부분 바닥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정말 오랫동안 했다. 왜 그랬을까? 스트레칭은 그가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할 때 부상당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결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한 그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몸이 더욱 빨리 피로를 느끼고 굳어져서 민첩한 동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치로가 웨이트 리프팅을 한 이유는 근육을 벌크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체력과 유연성, 그리고 동작의 범위를 키우기 위해서였다. 이치로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야구 장비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기로 유명하다.
방망이에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해 두랄루민으로 만든 자신만의 방망이를 사용했는데 자신의 배틀을 다른 사람들이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간단한 식사 루틴을 지켰다. 그는 항상 집에서 쌀로 만든 동그란 볼, 즉 주먹밥 스타일을 먹었다. 이치 윙스라고 부르는 이 요리에는 멕시칸 향신료가 포함된 데리야키 소스가 들어간다. 이치로는 메리너스에 합류한 2001년 이후부터 경기 전에 반드시 간단한 식사를 했다. 그는 매일 밤 홈 경기 전과 배팅 연습을 하고 난 뒤에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테이블 위에 정확히 7개의 이치윙스를 올려놓고 먹었다. 메이저리거는 1년의 반은 홈 경기를, 나머지 반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원정 경기를 할 때는 미국 전역을 다닌다. 이치로는 원정 경기를 갈 때조차 지역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를 먹었다. 최고의 몸, 최고의 정신을 갖춘 베스트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사소한 것들을 축적하는 것이죠. 이치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치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7년 내내 매일 배팅센터에 다녔던 것으로 유명하다. 1년 363일을 다녔는데 결석한 이틀은 배팅센터가 문을 닫는 1월 1일, 1월 2일 신정 연휴 때뿐이었다. 이치로의 아버지는 이치로가 초등학교 3, 4학년일 때는 공의 속도를 시속 100km, 5학년일 때는 110km, 6학년일 때는 120km로 조정했다. 배팅센터 최대 시속이 120km라 배팅센터 책임자에게 특별히 주문한 스프링을 추가해 130km까지 나오도록 연습시켰다. 나중엔 이 속도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자 타석보다 2, 3m 앞으로 나와 볼을 치도록 했다. 그 결과 중고생 시절에 벌써 체감 시속 150km 공도 칠 수 있는 타격감을 익히게 되었다. 모든 공을 힘껏 휘둘러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반 타자들과 달리 이치로의 스윙은 바꿀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의 타격 코치는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다. 나는 그처럼 방망이를 다루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수비수 사이의 틈을 보고 나서 자신이 보내고 싶은 곳으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이치로는 이렇게 말했다.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면 저는 절대 천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을 천재라고 한다면 저는 천재가 맞습니다. 이치로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 항상 자기 최면을 거는 것으로 유명했다. 고교 시절 야구부 감독에게 소위 말하는 플러스 사고라는 것을 배웠는데 플러스 사고란 안 될지도 모른다고 마음이 약해지면 결국 그렇게 끌려간다.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다. 이치로는 감독의 가르침대로 타석에 서기 전 항상 나는 당연히 칠 수 있어 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 이치로의 두 번째 자기 최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투 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이라 설정하고 타자석에 들어간다였다. 반드시 쳐내야만 한다. 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극박한 상황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어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다. 엄격한 시간 관리, 꾸준하고 규칙적인 생활, 평범해 보이지만 남다른 좋은 습관들이 이치로의 성공 이유 중 하나다. 이치로는 일과 휴식 시간조차 초 단위로 관리했다. 전 마이애미 말린스의 투수 댄 스트레일리는 이치로가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7시 19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조금 의아했다.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19분? 하지만 놀랍게도 이치로는 1초도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에서 식당까지 11분이 걸릴 것이라는 자신의 예측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치열한 프로의 세계에서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신체든 정신이든 마찬가지다. 이치로가 야구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종이 한 장의 차이 때문이었다. 개그맨을 넘어 희극 배우로 인정받고 싶었던 김병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작정 서울에 상경하여 노가다, 신문 배달, 전기 설비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몸을 쓰는 일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김병만은 타고난 신체적 능력도 있지만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디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개콘 달인 코너에 등장한 그는 고작 5, 6분의 출연을 위해 한 달 넘게 꾸준히 준비하고 연습한다. 외줄타기에 도전했을 당시에는 한 달간 4번, 2시간씩 배워 외줄타기에 성공했다. 달인으로 뜨기 전부터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다. 스케줄이 있을 때는 하루 서너 시간만 자야 소품 준비며 프로그램 녹화, 행사 등을 마칠 수 있고 일이 없더라도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모르니 항상 몸을 관리하고 준비해 놓아야 한다. 기발하고 독특한 도전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김병만은 100번 연속 코풀기, 눈 안 감고 3일 버티기, 물구나무 서서 노래하며 10시간 동안 걷기, 24시간 쉬지 않고 웃기, 10번 연속 거꾸로 점프하기, 코끼리 코로 1000바퀴 돌기 등 30개의 달인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영하 10도 강물에서 5시간 동안 몸 담그기다. 어쩌면 김병만은 달인이기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고 타고난 재주꾼이 아닌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는 무대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 4년 동안 연극을 배웠으며 꾸준히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고 있다. 김병만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계획 노트를 보면서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극 무대에 섰을 때부터 선배들이 들려주는 연기 관련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하는 버릇이 생겼다. 일기도 꼬박 몇 년을 이어서 쓸 만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그곳이 어디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메모하는 습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아이디어 노트는 그가 개그맨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성취하는 김병만은 자격증만 40개가 넘는 자격증 부자다.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는데 굴착기 운전 기능사, 지게차 기능사, 보트 운전, 도검 소지 허가증, 피겨 초급, 공업 배관 기능사, 바이크 소형 대형, 스쿠버 다이빙과 프리다이빙, 스카이다이빙 텐덤 즉 교관,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 등이다. 특히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은 연예인 최초로 딴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척추골절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했다. 김병만은 집사부 일체에서 이렇게 말했다. 꿈이 끝나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도 아니고 이루었을 때도 아니에요. 꿈이 끝나는 순간은 새로운 꿈이 생겼을 때이며 꿈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매해 강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언급되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가이다. 20대 시절에 수년간 재즈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소설이 쓰고 싶어졌고 그날로 원고지와 만년필을 구입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정체성은 작가다. 그러나 그 정체성에 못지않게 그는 스스로를 러너라고 규정한다. 그는 쓰는 사람인 동시에 달리는 사람이다. 하루키는 오전에 집중적으로 집필하고 오후에 1시간 정도 달리기 혹은 수영을 한다. 1982년에 달리기를 시작한 이후 거의 매일같이 달리고 있다. 보스턴 마라톤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풀코스를 수십 번 완주했으며 11시간을 넘게 달려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이력도 있다.
그가 어려서부터 달리기를 즐긴 것은 아니다. 하루키가 달리기를 시작한 것은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낮에는 재즈 카페를 운영하고 밤에는 소설을 쓰는 시기를 거치며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달리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매일 달리기 시작한 것은 카페를 정리하고 전업 소설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즈음의 일이었다. 그는 달리기가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기에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경쟁형 스포츠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장거리 레이스가 본인의 천성과 잘 맞았다는 것이다. 하루키는 달리기가 체력과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에게 달리기는 내적인 침묵을 유지하는 시간이다. 그는 1시간 가까이 달리며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키는 이것이 본인의 정신 위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달리기 루틴은 글쓰기 루틴과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설 쓰기의 많은 부분을 달리며 배웠다고 그는 말한다. 하루키는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나서 4~5시간의 글쓰기 루틴을 정확하게 지키기로 유명하다. 집필이 끝나면 대부분의 오후 시간은 운동과 휴식으로 채운다. 이 루틴이 매일 반복된다. 장편 소설을 쓸 때는 매일 200자 원고지 20매를 채우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다. 하루 목표를 달성하면 더 쓰고 싶어도 거기에서 멈춘다. 잘 안 써지는 날에도 어떻게든 20매를 채운다.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규칙성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영감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쓸거리가 있어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앉아서 쓸거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쓸 것이 없어도 앉아서 뭐라도 써보는 것이다. 재능은 중요하지만 대개 타고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반면 집중력과 지속력은 연습을 통해 키워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재가 아니라서 재능보다 규칙과 단련을 믿는다. 제프 베이조스는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초대 CEO이며 현재 아마존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부자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재산은 한화 약 217조가 넘는다. 그는 하루에 8시간을 자고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기고 저녁 설거지를 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을 정리한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과 휴식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루틴이다. 제프 베이조스가 8시간 숙면을 취한 후 중요 미팅을 오전 10시에 잡아놓은 이유는 전체 업무 시간 중 오전이 가장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급한 업무상 결정사항이 있어도 오후 5시 이후에는 미팅을 잡지 않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다시 진행함으로써 그 이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제프 베이조스는 설거지를 즐겨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는 설거지를 하면 평소 일하며 사용하지 않는 두뇌의 다른 부분이 사용되어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는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제프 베이조스는 단기 계획보다는 3년 후 미래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 계획이나 업무는 다른 동료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미래의 로드맵을 구상한다. 2019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룬 올해의 업적에 대해 누군가 찬사를 보낸다면 그것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3년 또는 그 전에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현재에 실현된 것들이다. 리더라면 장기적인 사고를 해야 하고 상상하고 준비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내가 우주여행을 준비하는 이유다.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진영은 1972년생으로 1994년도에 날 떠나지 마라는 노래로 데뷔했다. 박진영은 가수와 작곡가로 활동하며 500곡 이상을 만들었고 1999년 JYP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여 수많은 후배 엔터테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박진영이 1993년 데뷔 후 30년 가까이 왕성하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이다. 박진영은 한 방송에서 자신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며 점심 한 끼만 먹는 일일 일식을 일주일 중 4일간 하고 있고 그 4일 동안은 20시간 0칼로리로 생활하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녁은 일주일 중 화, 금, 토 3일만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는 체중이 늘어나면 춤출 때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박진영은 연예계에서 소문난 농구 마니아인데 농구를 위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스케줄을 빼놓는다고 한다. 이사를 갈 때도 주변에 농구를 할 만한 곳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마당에 농구 코트를 만들 정도로 농구 사랑이 각별하다. 박진영이 이렇게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 루틴을 지키는 이유는 오랫동안 댄스 가수를 하면서 춤을 추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체중이 올라가면 춤출 때 완전히 달라진다며 춤을 위해 철저히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고 60살 때 춤을 가장 잘 추기 위해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박진영은 항상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난다. 눈을 뜨자마자 일본어 한 문장을 외우고 일본어 문장을 외우지 않을 때는 작사를 한다. 그의 히트곡 중 3분의 2는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 가사들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박진영은 어떻게든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매일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며 끊임없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매일 오전 빠지지 않고 발성 연습을 한다. 스스로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가수가 된 후 해외 유명 보컬 강사를 수소문해 레슨을 받았고 그들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보컬 바이블 JYP 보컬 매뉴얼까지 완성해서 후배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옷 고르는 시간, 신발 끈을 묶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한 계절에 2벌로 지내며 바지는 벨트 매는 시간이 아까워서 늘 고무줄 바지만 입고 신발도 끈을 묶을 필요가 없는 것만 신는다고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살아가며 늘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건강한 몸을 위해 생물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언제나 철학, 종교, 물리학 등 경계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로 유명한 방송인이자 배우다. 이 토크쇼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5년간 총 5,000회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이다. 140개국에 방영되었고 하루 시청자 수가 700만 명에 달했으며 미국의 시청자 수만 해도 2,200만 명에 달했던 전 세계적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이 토크쇼의 진행으로 인해 그녀는 TV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애칭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팔로워를 가진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뽑혔으며 한때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불행했던 그녀의 과거 스토리는 많이 알려져 있다. 사생아로 태어나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던 불우한 가정 환경, 강간과 학대, 14세의 강간으로 인해 출산한 아이의 죽음 등 힘든 삶을 살아왔다. 마약에 손을 대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며 자포자기한 시절도 있었다. 좌절감으로 자기 절제를 포기하던 시절, 윈프리의 몸은 거구가 되어갔다.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대로 인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살을 빼는 것을 1순위 목표로 잡았다.
그녀는 23살이 되던 해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방법의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하지만 언제나 성공하지 못했다.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그녀는 2000년 이후 심계 항진증을 앓고 난 후에 큰 통찰을 얻는다.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 혹은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반성하며 문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몸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생각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후로 그녀는 본질적인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진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닌 꽉 찬 내면을 통해 하루하루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 뒤 그녀는 더 이상 다이어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신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요가를 한다. 그녀를 그 자리에 오르게 했던 재능 중 하나는 풍부한 인간적 정서와 흡입력 있는 표현력, 즉 입담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서다. 빌 게이츠는 독서는 선택이 아님을 강조하며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성공의 절대적 필수 요건이라고 말한다. 소문난 독서 광인 버락 오바마, 매일 500쪽의 책을 읽으면 지식이 복리이자처럼 쌓인다고 말한 워런 버핏 등 독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의 디딤돌이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강력한 자원이다. 정신의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녀는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한다. 윈프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전 직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명상을 실천한다. 내적 충만함을 채우기 위한 윈프리의 또 다른 루틴은 감사일기 쓰기다. 수십 년 동안 해오는 윈프리의 감사일기 작업은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는 긍정적인 말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를 매일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것이 감사일기다.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성장한 스티브 잡스는 양아버지 직장 덕분에 산업단지 주택가로 이사해 전자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성장했다. 학창시절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히피 문화에 빠지고 마약에도 손을 댔으나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고 인도 여행을 하면서 내면에 대한 탐구와 충만함을 추구하기도 했다. 천부적인 전자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1976년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를 공동 창업했고 잡스가 선불교 수행을 했던 장소인 사과농장을 연상해 회사 이름을 애플로 정했다. 애플이 만든 퍼스널 컴퓨터가 크게 성공하며 억만장자가 되어 미국 최고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1985년 본인이 세운 애플에서 쫓겨나지만 12년 만에 복귀하면서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개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IT 업계의 선구자로 인지된다. 사회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생활 문제와 암 발병 등 건강 문제에 시달리다가 2009년 10월 췌장암으로 56세에 사망했다. 스티브 잡스의 대표적인 신체 루틴은 산책이다. 걸어서 인도를 여행한 적이 있는 잡스는 일생 동안 걷는 것을 즐기고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는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혹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때 산책하며 대화하기를 즐겼다. 점심 식사 후 1시간 이상 산책하며 곡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했다는 베토벤. 만약 산책을 매일 하지 못했다면 내 머리는 폭발해버리고 나는 소멸했을 것이라면서 매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산책을 통해 소설 줄거리를 구상했다는 작가 찰스 디킨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르네 데카르트, 소크라테스까지 산책을 삶의 중요한 일과로 여겼던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 산책이란 창조적인 영감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싶다. 과학적으로도 산책은 뇌를 단련시키는 운동이다. 특히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 집중력과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리 근육의 움직임이 감각과 신경을 깨워 뇌 활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잡스는 대체의학에 관심이 많아 투병 생활 중에도 사과와 당근만 먹거나 완전 채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혹자는 그러한 자연 건강법 치료로 치료 적기를 놓쳤고 그것들이 가진 위험성이 잡스의 몸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췌장암 5년 생존율이 5%임에도 불구하고 잡스가 8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자연 건강법 덕분이라고 말한다. 세상을 떠나기 2개월 전까지 애플의 CEO를 유지하며 너무 큰 책임과 짐을 지고 있던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하는 이들도 많다. 잡스는 산책과 자연 건강식을 사랑했고 그것을 루틴화했다. 잡스는 말했다. 자신을 위해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병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었고 물건은 잃으면 다시 사면 되지만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며 가장 후회되는 것은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을 읽지 못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마누엘 칸트, 정약용, 니체처럼 자타공인 메모광이다. 5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공통점 7가지를 발견한 사회경제학자 랜달 벨 박사는 업무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메모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89%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잡스가 자신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했던 또 하나의 루틴은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거나 수업을 듣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재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루틴 중 하나는 옷 입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똑같은 디자인의 검은색 셔츠만 입은 것이다. 잡스는 명상을 즐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1970년대 대학을 중퇴하고 인도를 여행하며 시작된 습관이니 꽤 오랜 시간 명상을 루틴으로 삼아온 셈이다. 그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반드시 명상을 했다. 잡스는 명상은 훈련이며 우리 모두는 명상을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비로소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나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명상 외에도 잡스는 아침 질문을 루틴으로 삼았다. 그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던 일을 하겠는가?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아니라는 대답이 느껴지면 그는 무언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삶 전체를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하며 성찰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잡스는 언제나 절실하게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루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루틴은 쉽게 말해 반복적인 습관입니다. 반복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죠. 반복은 모든 걸 바꿉니다. 태산도 한 삽씩 뜨다 보면 옮길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씩 가면 도착합니다. 루틴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일단 습관이 되면 그 후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이든 정기적으로 반복하면 나중에는 몸이 알아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매일 책 한 권씩 영상을 올리는 것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책을 올렸던 과거 4년 반 동안 영상 제작을 배우던 처음 한두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녹화나 편집 등 처음 해야 하는 일이 번거로웠다는 것이지 독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독서는 평생 루틴으로 지켰기 때문에 하루 한두 권 읽는 것은 출근해야 하는 평일에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은커녕 저는 지금도 독서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독서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독서는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독서에서 멈춘다면 사실 독서는 TV 시청이나 SNS 소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몸으로 실행해보는 시간이 결합되어야 독서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독서가 씨앗이라면 실행은 땅입니다. 땅에 묻히지 않은 씨앗은 발아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루틴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루틴을 만들기 곤란하지만 일단 내가 원하는 상태가 명료해지면 루틴을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잘 자고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쉬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정보가 많아서 저도 정보 검색을 할 때 네이버보다는 유튜브를 더 활용하는 편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식사법, 운동법, 휴식법을 찾아서 10개 정도의 단순한 규칙으로 만든 후 날마다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또한 루틴에서 중요한 점은 배움입니다. 단순히 건강한 심신을 만드는 것은 인생의 목적 자체라고 하기엔 빈약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건강한 심신이 필요한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배움을 지속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배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일들은 배우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해로운 나쁜 짓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진정 바라고 꿈꾸는 바를 세우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심신을 건강하게 돌보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배움과 실행을 통해 꿈을 실현해 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2년간 소식과 채식 지향의 삶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아침은 과일식, 오후엔 일반 식사 한 끼 정도 먹는 생활을 2년 지속해 보니 체중이 많이 줄었고 기력도 약간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장점으로는 정신이 이전에 비해 맑아지고 평온해졌고 몸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채식 지향의 식생활은 일부러 육류를 찾아 먹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먹는 식습관입니다. 저 혼자 밥을 먹을 땐 거의 항상 채식 위주의 한식을 먹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 약속을 잡게 되면 저는 채식을 고집하지는 않고 상대가 먹고 싶어 하는 것에 맞춰서 저도 같이 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먹고 싶지 않은 밀가루 음식, 육류, 튀김 등도 먹게 되죠. 상대가 전혀 불편해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다면 저는 언제나 채식지향, 한식지향의 식사를 하고 싶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력 보충과 체중 증가를 위해서 올해 1월부터는 계란이나 육류 섭취도 이전보다 약간 증가시킨 10% 정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실행 중입니다. 저녁 식사도 다시 부활시켜서 올 초부터 2달간 먹어보았는데 2년간 안 먹던 저녁을 먹으니 속이 불편하고 똥만 많아져서 다시 저녁을 굶을까 생각 중입니다. 식사 루틴을 실험하고 실행하고 제 몸을 살펴보는 일은 재미난 게임과 같습니다. 잠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배움에 대해서는 요즘처럼 무엇이든 배우기 쉬운 시대가 과거에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경제발전과 IT 기술 발달로 뭐든 맘만 먹으면 참 배우기 쉬워졌습니다. 놀기 쉬워지고 놀 것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배우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원하던 대학원 진학을 시도해서 합격했지만 등록 직전에 더 나은 길을 발견하고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해서 어제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방송대를 졸업한 이후에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하기로 결정한 것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처럼 여기지만 저는
과거에 하기로 결정한 것도 더 나은 옵션이 보인다면 변경해야 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 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의 하루 루틴 중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루틴은 8시간 수면과 아침 기상 직후의 배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운동이나 식습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루틴입니다. 좋지 않은 식사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변비가 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변비는 참 좋지 않은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배변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은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혹시 변비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과일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류, 현미밥, 청국장 등을 추천합니다. 응급 처방으로는 푸른, 즉 건자두를 추천합니다. 하루에 4-5개씩 먹으면 일주일 안에 어지간한 변비는 해소됩니다. 생강차도 변비에 좋고 신맛 나는 과일들, 즉 파인애플이나 감귤류, 포도 등도 좋습니다.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는 변비의 특효입니다. 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은 오히려 너무 많이 먹을 때 발생하는 묽은 변이 문제이지 변비는 없습니다. 신체 루틴 중 중요한 나머지는 식습관과 운동 습관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명상과 독서, 글쓰기 등이며 배움 습관으로는 영어 공부와 기타 몇 가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월간 계획표로 짜서 종이에 인쇄해서 매일 들여다보며 체크합니다. 이 계획표 습관을 아는 지인들은 제게 왜 그리 힘들게 사냐며 농반진반으로 놀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미난 게임을 왜 힘든 노동처럼 생각하고 왜 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설명하기 귀찮아서 언젠가부턴 제 계획표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 삶을 키우고 개발하는 게임이죠. 저는 변화하는 삶이 좋습니다. 안주하고 위축되는 삶, 배우지 않고 향상되지 않는 삶은 지루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 건강하고 유익한 루틴 10가지 정도만 세워보시고 매일 지키시면 어떨까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연말에 보시면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